시옷 인스티튜트. 안녕하세요. 시온연구소입니다. 시온연구소 오늘은요, 기사 2가지, 교육에 대한 기사 2가지를 알아보고 수업 설계할 때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팁 몇 가지를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먼저 1월 20일 기사고요. 이거는 교육정책이라는 사이트에서 가져온 기사예요. 오늘은 좀 제가 좀 시니컬하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목을 보면 흑백논리 혁신정책, 혁신을 위한 혁신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이고요. 내용을 보면 정체성 없는 학생 참여 수업이 슬로건만 요란한 채 교육과정과 엇박자를 내며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교육이라는 카테고리가 누구나 좀 접근하기 쉬운 내용, 누구나 좀 말하기 쉬운 내용이다 보니까 교육이라는 학문이라는 내에서는 좀 말을 되게 어렵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어렵게 하는 게 전문성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전문성이라고 하면 누구나 그 내용을 들었을 때 아, 그런 내용이야 라고 이해를 바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문장 같은 경우에는 정체성 없는 학생 참여형 수업이 도대체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교육과정과 어떻게 엇박자를 내며 활성화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좀 내용 자체가 조금 더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기사니까. 그 다음 걸 보면 참여 수업이 길러내어야 할 학생은 당연히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다. 이 창의융합형 인재라는 단어가 사람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단어긴 한데 막상 물어보고 이거를 설명하라고 하면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창의융합형 인재가 뭘까요? 창의적 인재와 창의융합형 인재, 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 이 두 개의 말 중에서는 융합이라는 말이 지금 다르잖아요. 이 융합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 융합형 인재라 하면 어떤 친구가 과학이라는 어떤 과목에 대해서 혹은 과학에 속해져 있는 어떤 곤충이나 뭐 자연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다면 이 곤충과 자연, 이 과학적인 소재를 가지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냈다고 하면 이것은 창의적인 인재죠. 곤충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알려고 하고 자연에 대해서도 더 깊이 있게 알려고 한다. 그러면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창의융합형 인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과학적인 어떤 카테고리 안에 곤충과 자연에 대해서 이해했으나 이 곤충과 자연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더 필요한 어떤 부가적인 지식으로 사회적인 그리고 또 예술적인 어떤 그런 지식이 필요하다면 과학과 사회, 예술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같이 공부를 해서 더 깊이 있게 탐구를 해서 뭔가 이에 대한 아이디어를 냈다. 이렇다면 창의융합형 인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기사를 보면 두뇌의 시대로 상징되는 4차 산업혁명 사회에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융합하는 창의적 지식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참여 수업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의 수업에 과학이라는 어떤 그런 과목 하나에만 치중이 되어서 어떤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수업에서 조금 더 알아볼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영역의 지식을 같이 학습하면서 아이디어를 좀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좀 주도적으로 해볼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공교육의 모든 수업은 어떤 수업이 되었든지 간에 창의융합적 지식 생산할 수 있는 지식 기반 중심의 다양한 수업들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현재 참여형 수업이라는 혁신 슬로건은 과연 이러한 창의적 지식 생산이 가능한 수업을 담고 있는 정책인가? 라는 거예요.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생 참여형 수업의 본래 의미는 지식과 기능의 깊이 있는 탐구를 위한 사고력과 탐구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참여 수업을 말한다.
이것만 봐서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그러나 혁신 슬로건으로 만들어진 수업을 보면 정반대의 참여 수업들만 불티나게 활성되어 있다. 대부분의 참여 수업은 질이 보장되지 않는 흥미 중심의 토의 토론 놀이와 신체 활동으로 참여하는 수업들로 활성돼 있다. 참여 수업의 핵심인 지식과 기능에 깊이 있는 사고력과 탐구력 기능을 활성시키는 사고력 중심의 학생 참여 수업은 찾아보기가 어려운 상태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여기에서 말을 하는 것을 제가 좀 설명을 한다면 과거에는 선생님과 그리고 학생이 있다면 선생님은 학생에게 뭔가 아이디어를 지식을 계속해서 주입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죠. 근데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주입만 하지 마라. 주입만 하지 말고 학생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만들어라. 설계해서 포함을 시켜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포함을 시켰냐면 예를 들어서 사회라는 시간에 우리나라, 우리 마을이라는 어떤 그런 소재였다. 그러면 우리 마을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조금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을 주지만 우리 마을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IoT 어떤 기술이라든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마을 시간에 이것까지 건드리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러한 내용인 듯합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내용의 수업이 진행이 되려면 정책적으로 굉장히 기반이 갖춰져 있어야 되겠죠. 그 교사들의 역량에 있어서도 사실 초등학교 교사들은 이렇게 다 아울러서 할 수 있지만 교과서를 편찬하는 것 자체가 융합적인 어떤 그런 교과서 형태로 진행이 되어 있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지원 정도가 미흡하다고 선생님들이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좀 남아있는 기사들을 좀 더 볼게요. 남아있는 기사들을 좀 더 보면 교사의 촘촘하고 정교한 가르침이 혁신 슬로건에 의해 의도적으로 축소 소외된 채 학생들을 단편적인 재미로 참여시키는 기형적 구조의 활동 중심 수업들이 활성화되다 보니 정작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깊게 생각하고 탐구하는 수업이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수업으로 전락돼 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어떤 의미인 것 같냐면은 수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학생이 있는데 선생님이 뭔가 지식적인 전달을 많이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학생들이 이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활동을 해본다라기보다는 뭔가 선생님이 간단하게 지식을 전달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학생들이 그 속에서 자기네들이 찾아서 뭔가 토론 토의를 진행하고 이끌어가야 되다 보니까 굉장한 부담일 수 있겠죠? 부담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부담 속에서 아이들이 흥미있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떤 수업 설계에 대한 틀을 선생님이 이러한 틀에 대한 수업 설계를 만들어내지는 않은 거예요. 이렇게 토의나 토론을 해볼 수 있는 이런 활동을 해볼 수 있는 수업 설계는 진행이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지식만을 주고 그냥 너네들이 알아서 이 안에서 토의 토론을 해봐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재미가 없죠. 뭔가 그런 어떤 플랫폼, 교육을 하기 위한 플랫폼이 완성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지금 마련이 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제가 나름대로 해석을 했고요. 수업 혁신 정책의 학생 참여형 수업이 활성화될수록 교육과정 중심의 지식과 탐구력과 사고력 증진의 학생 참여형 수업은 멀어지고 있다는 역설이다. 교육과정과 미스매치되고 있는 수업 혁신 정책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필요한 지점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에게 되게 요구되는 초등학교 교사들에게 요구되는 그런 어떤 핵심적인 교사들에게 요구되는
핵심적인 어떤 그런 역량은 이제는 수업 설계 역량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수업을 잘 설계하려면 수업에 대한 경험도 많아야 됩니다. 경험이 좀 있어야 이 수업 설계에 대한 역량을 보다 전문적이고도 명확하게 키울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기사를 좀 봤고요. 근데 이 다음 기사 또 한번 좀 볼까 해요. 이 기사는요, 어떻게 보면은 뭐 정보 정도인데요. 그 EBS 창의 탐구생활 3, 4권을 이제 어린이 도서로 학교 예산으로 구입해서 이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건데, 저는 이 중에서 오늘 지금 3권에 대한 목차와 4권에 대한 목차 중에 제가 몇 가지 하나씩 정도만 빼서 수업 설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먼저 3권에서는 뚝딱뚝딱 집을 건축해요 라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수업 설계를 해볼 수 있는지 알아볼 건데요. 항상 얘기하지만 수업을 설계를 할 때는 학습 목표가 중요하겠죠. 학습 목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먼저 첫 번째 학습 목표는 이해나 아니면은 지식에 관한 학습 목표가 되면 되겠어요. 그래서 집에 대한 어떤 이해, 그리고 집을 이해하기 위한 이해 필요한 지식에 대한 학습 목표가 첫 번째 들어가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적용이나 뭐 응용, 그리고 뭐 활용, 혹은 분석 이런 것들에 대한 학습 목표가 들어가야 되는데 적용보다는 분석이 이전에 더 오면은 좋겠어요. 여기에서 이제 문제 발견을 하겠죠. 첫 번째 학습 목표에서 문제 발견을 하면 두 번째에서 그 내용을 분석해서 적용하는 것까지. 그리고 세 번째는 적용한 후에 우리가 어떻게 산출을 해냈는가,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에 대한 평가목이 있어야 되고, 네 번째는 평가에 대한,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그거를 객관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었나 라는 내용에 대한 이 학습 목표 4가지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냐면, 먼저 첫 번째는 집하면은 우리가 이해해야 할 내용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수업을 이끌어 가야 되겠죠. 뭐 세계 여러 나라의 집의 형태 이런 것들을 봐도 좋아요. 지금 앞에서 보면 우리가 몰랐던 현대의 집이라든지 뭐 무덤, 뭐 신비로운 세계의 집, 화려한 왕들의 집, 옛날 사람들의 집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미 우리가 8번째 이걸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지식이나 이런 이해 부분에 포함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적용을 해야 한다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냐면 적용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집이라는 거를 한번 내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집이란 나에게 어떤 공간인가, 뭐 쉬고 편하게 가족들과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인 사람도 있겠지만 뭐 어떻게 일과 삶을 같이 공유해야 되는 공간일 수도 있잖아요. 그 집에 대한 어떤 그런 내가 생각하는 집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다 완성이 되었다면 나의 집에 대한 설계, 이게 이제 바로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설계에 있어서는 집을 설계할 때 내가 원하는 집의 모양, 겉의 모양, 밖의 모양부터 시작해서 실내에서는 뭐 화장실이 위에서 본 설계도로 화장실은 어디고 방은 어떤 형태로 되어 있고 뭐 창문은 어디 있고 그리고 여기에 길이는 어느 정도고 조금 더 구체적인 이거에 대한 동영상을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설계를 한 이 3번째, 그리고 4번째는 이걸 직접 만들어야 할 텐데 여기에 조금 조심해야 할 내용은 재료 같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갑자기 예를 들어서 뭐 동작 감지기라든지 이런 센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하기는 되게 어려우니까 애시당초 이런 수업에서 집을 설계할 때 아이들한테 우리가 이 집을 설계하기 위한 재료는 우리가 흔하게
가져올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재료들을 가져와야 된다라는 거를 잊지 말자. 근데 부득이하게 내가 설계한 이 집에 동작 감지 센서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면 이런 것들은 그냥 일단 모형으로 구비해서 그 집을 만드는데 모형으로 활용해 보도록 하자. 이런 형태의, 그리고 다 하고 나서 이 평가라는 시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가는 그렇죠? 발표하고 그 다음에 이 발표를 통해서 아이들과 이런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그리고 부족한 점은 다음에 또 보완하기 위해서 피드백을 또 들어보는 이런 시간으로 수업을 만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수업은 요렇게 첫 번째 수업은 아마 요렇게 진행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영역에서 이 환경을 부탁해 목차에서 저는 요 10번 재활용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역시 이 재활용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먼저 학습 목표를 먼저 얘기해야 될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먼저 학습 목표는 1번 지식이나 이해, 그리고 2번은 분석이나, 그리고 3번은 적용, 응용, 그리고 4번은 평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 될 겁니다. 이런 내용에 있어서는 먼저 지식이나 이해 파트도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이 사실 지식이나 이해에 필요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분석은 이제 오늘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재활용이라는 건데, 이거를 저는 이제 리사이클링 으로 좀 약간 좀 더 점진해서 내용을 만들어 볼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 시간은 사실 다양하게 해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재활용이라는 거를 활용해서 리사이클링 시켜서 새로운 어떤 물건으로 재탄생시키는 거죠. 이것을 발명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 에너지에 대한 내용을 쌓고 나서 분석해서 그 에너지에 대한 내용, 이것도 역시 설계도나 혹은 계획하기 정도의 활동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아이들하고 이때 토론을 하게 돼 있죠. 이때 아이디어를 모을 거니까 토의하게 해도 될 거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만들어서 어떠한 발명품을 만들었는지 만들어서 이것도 역시 발표하고 피드백을 받는 그런 시간으로 꾸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창의적인 탐구 생활에 대한 관련한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리사이클링이나 이런 재생에너지가 과학적인 내용으로만 진행된다고 생각할 텐데, 특히 리사이클링에서 중요한 것은 디자인이거든요. 어떻게 이게 사람들이 이거 기존에 있는 재활용품을 활용해서 새로운 물건으로 만들 텐데, 이 새로운 물건에 있어서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어떤 그런 핵심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과학에다가 예술, 그리고 또 발명이라고 하면 사회적인 어떤 인식이나 아니면 사회적인 필요성도 필요로 하니까 이렇게 세 개의 융합적인 지식을 통한 아이디어 산출하는 이런 과정,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창의적 융합 인재를 만드는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는 팁을 만들어 봤는데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